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복지국가의 척도는 장애인을 고려한 제도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배려 같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이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정책은 시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가 장애 이해 교육인데 이 장애 이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도 중요한데 우리 어른들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 잠깐 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휠체어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와, 또 이게 미국 분들 좀 느려요. 그 기사님 천천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태우는데 거기 한 20여 분 정도가 이제 타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들은 이런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이런 환경들이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구나 라는 문화 충격을 느꼈던 게 저는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장애 이해 교육인데 이 장애 이해 교육이 뭔지 그 개념부터 오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희 교수님, 장애 이해 교육이 뭡니까? 장애 이해 교육은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은 인간에 대한 지금의 시대적 요청이 다름에 대한 가치가 나다움, 너다움에 대한 그런 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 이해 교육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와 같고 다름을 인식하고 특히 다름을 수용하여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애 이해 교육,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게 참 많이 몰라요. 그죠? 이런 어떤 장애 이해 교육이 우리 현장에 시행된 건 그러면 영수님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죠? 네, 장애 이해 교육이라는 법적 명칭은 2007년에 그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조항으로 신설되어 적용되어 왔었습니다. 2007년인데 그러나 교육적으로는 2003년경부터 교육 정책적으로 학교 내에서 장애 이해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네. 근데 약간 우문인데 사실은 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이해 교육 왜 해야 되나요? 장애 이해 교육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다르게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되는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출발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교육,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과 그리고 어떤 그런 획일성 속에서
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나중심의 인간은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배우자. 이런 차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학교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네네네. 학교 현장에서 볼 때 왜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냐. 먼저 김헌용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 생각할 때 제가 장애인으로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조금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자리, 소개팅을 나간다고 쳐보자고요. 소개팅을 나가서 난 장애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겉으로 튀어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겁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전히 아주 많은 경우에 아주 내밀한 관계에서부터 공적인 관계까지 특히 뭐 입사 지원서를 쓴다거나 뭐 이럴 때도 우리가 장애를 표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공론화하고 공개해서 토론함으로써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 이제 법적 의무 교육으로 좀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이 약 80%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로 진단되지 않은 경계선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이제 역사 쪽 전공이라서 예.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혹시 좀 불편한 분이 계시면 그냥 같이 어우러서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드라지게 뭐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교수님이 앞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장애 이해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돼야 될 가치가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니까요? 첫째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무엇, 다양한 인식,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줄 아는 것.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나와 이질적인 것도 함께 공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 것. 장애 이해 교육은 그렇게 될 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장애 이해 교육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공감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다양성, 협력, 통합, 인권과 같은 좋은 가치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감이라는 기틀 위에 이 모든 것들은 세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을 시작할 때는 우리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 학생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을 확산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두 분 선생님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김 선생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은 예. 연 2회 이상 의무 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그 주간에 특수교사가 주도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머지 장애 이해 교육은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장애 이해 교육을 과연 일상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내실 있게 장애 이해 교육을 해보고자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연간 20회기 정도로 운영 계획을 잡아서 3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그냥 일반 학교? 네,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고 지금 일반 교사시죠?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애 이해 연 교육을 20회요?
네네, 연 20회, 1학기 10회, 2학기 10회 이렇게 다양성 교육으로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장애 이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저희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우면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됐고, 이 특수교육을 일반 교육에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통합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서 현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여기 현장에서 지금 연 20회를 지금 지도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작년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전국 16,825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 91.7%에 해당하는 학교에서는 2회 이상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교직원 회의 때, 자, 한 10분 이렇게 쭉 읊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김명희 선생님이 끄떡끄떡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김명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들도 이제 많은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이해 교육을 내실화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자료들도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해서 특별 방송을 기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부와 장애인문제실천운동본부 그리고 KBS 관련 기관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전국 동시에 라디오 방송, TV 드라마 방송으로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할 때는 사실은 그 교육 주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개발되고 보급되고 있나요? 네. 장애 이해 교육을 현장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해주는 일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학교 과정에 맞는 장애 이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는 성인 대상, 그러니까 범국민 대상 장애의 교육 영상들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김명희 선생님 그 학교에서 20회기 한다고 하셨죠. 지금 연구사님 말씀하셨던 자료들 그런 거 많이 활용하나요? 네, 그럼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있나 보다, 진짜. 그럼 어떤 내용으로 주로 운영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적 프로그램보다는 좀 교육과정 안에서 같이 그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장애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성 교육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도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되게 그 김명희 선생님 계신 묘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장애 이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학교 같은데 한번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묘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지금 백화점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났어. 그 도난 사고의 범인은 누구일지 순위를 정하는데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순위를 정하면 돼. 1위, 2위. 선생님 지금 활동지를 나눠주세요. 함께 찾아볼까요? 성별, 나이, 직업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백화점 도난 사건의 백화점 도난 사고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좀 어렵네.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부터 차례로 적어봅니다. 저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모양인데요. 1위는 술과 담배, 마약까지 하는 17세 청소년이고 나들은 살. 왜 살을 치르기로 했어요? 다리를 절게 된 아저씨를? 저분은 그냥 되게 자기가 그 당한 그 사고로 인해서 뭔가 약간 아픔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막 그 마음을 가지고 도난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요.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편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차별이에요. 좋은 수업이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다 보면 놓치기 쉬운 편견과 차별. 우리의 일상에선 어떨까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편견이고. 아니야, 요번 공중 화장실은 그거 없는 것 같고 밑에 거에 있어. 편의시설, 광고, 표지판 등 일상적인 풍경에서 편견과 차별을 찾아보는데요.
5번은 힐츠 첫 번째 부분에는 그럼 장애인이 가만히 앉아있잖아. 솔직히 장애인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훨씬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도 이게 장애인이 장애인 마크에서 편견을 찾아낸 학생들. 기존의 마크는 장애인의 몸을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왔는데요. 실제로 이런 편견을 발견해 마크를 수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과 노력만으로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죠. 선생님. 학생들도 편견과 차별을 바로잡을 힘이 생겼을까요?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 수업 후 소감을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 장애인 애들은 멀티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네, 그래서 골랐어요. 만약에 장애인이라는 아픔이 있다면 그 하트 반짝거로 그 아픔을 막아주고 싶어요. 여기서 그칠 순 없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디자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유니버설 놀이터.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편견과 차별 대신 관심과 배려로 가득한 공간인데요. 우리 주변의 놀이터는 어떨까요? 창고에서 그림을 그거는 누구를 위한 놀이터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놀이터들을 찍어왔어요. 그 놀이터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들의 기구들을 생각을 해서 장애인들도 탈 수 있게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찍어왔어요. 장애 아동들 기구가 없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접근성도 그러네. 10개가 있대요. 전국에 10개.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러네. 이야 이게 진짜 놓치는구나 이렇게. 수업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조금씩 표현해보는 학생들. 이게 장애인이 휠체어 있으면요 여기 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가줘요. 그다음에 휠체어 안에서 슝 그래서 쿠션으로 뿡. 휠체어가 들어가면 그 바다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모래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바닥을 고무로 만들었어요.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모아 완성된 유니버설 놀이터. 어떤 곳인지 살펴볼까요? 휠체어를 타가지고 이용할 안내방송이 나오는 미끄럼틀, 휠체어를 탄 채 탈 수 있는 시소, 전동 휠체어 충전소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딱 바라는 거 한 가지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이런 편견과 차별도 다 사라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멀리 가는 법을 배우는 장애 이해 교육. 교육은 학생들을,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묘곡 초등학교 아이들의 유니버설 그 놀이터 그 활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 장애 학생들이 노는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제약 환경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진짜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저도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돼 있다라고 판단했더니 아이들 얘기를 나눈 수를 보니까 야, 갈 길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문득 했네요. 부끄러워지죠. 왜 이렇게? 김영희, 학생들 반응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하고 나서 사회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장 났는데 방치가 된 놀이터의 위험성 이런 걸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어서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놀이터는 고장이 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이 만든 것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런 장벽들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하실 때 김명희 선생님께서는 뭐 어떤 그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이런 거는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 20회기를 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교육은 일회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래서 연간 교육 계획 안에서 또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이 장애 이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그렇게 정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가지고 장애 이해 교육을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한 사례가 많지 않고 또 교사들도 관심이 적어요. 네, 그래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좀 양질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개발하고 또 보급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묘곡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 사례죠. 네. 실제는 어떻습니까?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애 이해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장애 편견으로 오히려 더 장애 편견이 내 속에 각인되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 모의장애 체험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생물학적인 조건도 갖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인식의 재료들은 그 사람과 달라요. 나는 시각도 사용하고요, 청각도 사용하고 다 사용해서 외부의 자극을 재료로 내 안에 넣어서 내 나름대로 의미를 만들어내요. 인식해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오는 자극의 재료가 달라요. 자극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어지는 인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인식으로 그 부분을 내가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체험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되게 불편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 그 무엇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저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힘들겠구나 라고 나는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가 않는데 그것이 편견이죠. 그것이 왜곡이 되는 거. 그 사람을 왜곡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